공화주의입니다. 이 공화주의는 앞서 얘기했던 자유주의하고도 다르죠. 대척점은 아니지만 좀 느낌이 다르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니까. 민주주의하고도 공화주의가 같이 갈 수는 있지만 좀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뉘앙스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주의라고 그러긴 웃기고요. 공화주의도 주의라고 그러긴 웃겨요. 그냥 민주정, 공화정이 적절한 번역입니다. 공화주의는 리퍼블리카니즘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이건 하나의 우리가 정치적으로 선택해야 될 하나의 체제지 그게 이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갈등이 꽤 있지만 이게 부자지간 비슷한 느낌도 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게요. 공화정의 뿌리는 다양한 형태가 있죠.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공화라고 번역이 된 거는 주나라 시대 때 왕이 잠깐 없을 때 귀족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을 주나라 때 어느 지역을 다스렸던 그거를 공화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일본 사람이 차용해서 리퍼블릭이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옮길 때 공화라고 옮긴 거예요. 근데 리퍼블릭도 들어보면 어감이 좋고요. 공화라는 느낌도 참 좋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생길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왕을 내쫓았어요. 폭군을 내쫓고 이름이 퀸타리우스인가? 오만한 퀸타리우스인가 뭐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7번째인가 8번째 왕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유부녀를 취하기 위해서 그 유부녀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죠. 그러고서 이제 이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한 여성의 집안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 왕을 내쫓죠. 네. 그래서 로마의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인데 어찌됐든 기록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은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왕은 없애자.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로마는 후진국이었고요. 당시 선진국이 그리스였어요. 그리스에다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스는 도시국가니까 다양한 형태의 정치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정,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군주정, 그 다음에 테베의 귀족정 이런 데 있으니까 그 사절단이 가서 이제 다 봤어요. 봤더니 어느 거 하나 마땅치 않아. 왕은 내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공화정이라는 걸 만들고 그 공화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 기존의 군주정에서 썼던 왕을 2명의 집정관으로 바꿉니다. 임기제 집정관을 1년 임기에 2명의 집정관을 두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귀족정에서 뭘 따오냐? 자기들도 원래 있었어요. 왕이 있을 때 그 자문기관으로 원로원이 있었어요. 의결기구로 바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집정관과 원로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저것들이 짬짬해서 자기들이 다 해먹는 것 같으니까 반단을 여러 번 저항을 하죠.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냐면 로마 군단병은 전부 다 시민이어야만 돼요. 그 시민들이 전쟁이 났을 때 사보타지를 해요. 외국에서 이제 갈리아족들이 고을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보타지를 해버려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집정관하고 원로원하고는 전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도 민회를 만들면 그 민회에서 의결된 거를 우리가 받아줄게. 그래서 민주정의 요인은 민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동판에다가 새긴 법이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법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 게 동판도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국가 로마를 부를 때 SPQR. 여러분 로마 가시면 지금도 하수도 뚜껑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SPQR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세나투스 파풀루스케 로마누스. 거꾸로 읽으면 돼요.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원로원 세나투스. 저기 미국의 상원도 세네이터잖아요. 예. 그다음 파풀루스 인민. 로마의 시민과 원로원의 이름으로 벌을 주고 전쟁하고 그럴 때 항상 그때마다 SPQ 이렇게 독수리 깃대에 적혀 있는 것 다 이겁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단어죠. 그래서 원로원과 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도 하고 외교도 하고 그런 거죠. 공화정의 뿌리는 여기가 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1인 전제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아테네 민주정에는 조금 너무 시끄러워.
그 다음에 자기들이 했던 왕정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게 왕이 2명인 나라가 스파르타가 그래요. 스파르타가 왕이 2명이에요. 그리고 원로는 이미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 그리스 도시국가의 양대 축이었던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모양을 로마 공화정에서는 잘 믹스해서 법을 만들었고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참고했어요. 임기제 대통령, 각 주에 2명씩 뽑는 상원, 세네이터, 세나투스. 그 다음에 임기 2년의 하원, 민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독립할 때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많은 정치 시스템을 착안한 걸 보면 고대 로마의 공화정,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원수정, 아우구스투스에서 만들어지는 원수정, 요 시스템들을 적당히 잘 맞춰서 만든 법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뭐 그게 뭐 설명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양쪽을 다 공부를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를 모태로 자유주의도 생기고 민주주의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주장하는 바가 제일 중요한 게 좀 달라요. 자유주의는 앞서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부당한 권력과 법의 간섭에 반대하는 겁니다. 간섭을 없애자. 자유주의의 기본입니다. 물론 이게 방종은 아니에요. 뭐 살인할 자유 이런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나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게 자유주의고요. 민주주의는 뭐 주권 재민, 인민주권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나온다. 공화주의는 좀 달라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법의 지배입니다. 이게 공화주의가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화주의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 네, 법의 지배입니다. 얼마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보죠. 이 자유와 공화는 언론 들으면 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다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두루두루 우리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철학과도 있고 그게 철학적인 면이 되게 강하고 그게 경제도 쓰일 수 있고 정치에도 쓰일 수 있고 개인의 모랄리티에도 쓰일 수 있어요. 공화주의는 어찌됐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일정 부분 법의 이름으로 유보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고는 조금 부딪히죠. 그런데 공화주의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생긴 게 공화주의이기 때문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이 생기면서 자유주의도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기본 윗대 조상은 공화주의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공화주의에서 그러니까 그 프랑스 공화정이 성립될 때 그때를 이제 고전적 공화주의라고 본다면 근대 민주주의와 근대 자유주의는 여기 공화주의에 파생되어 있는 다른 사상적 기조가 될 수도 있다. 부딪히긴 하나 공화주의가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자유주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화주의자들의 자유관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의 자유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공화주의자들도 왕의 압제를 싫어했던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에 간섭하지 말아요.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게 냅둬.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가만두세요. 그런데 공화주의자는 더 구체적으로 법의 이름으로 자의적 지배, 그러니까 지배권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법에 의하지 않은 지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법치주의가 공화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법에 의한 간섭은 그거는 자유를 해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법의 이름으로라도 날 부당하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법에 의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간섭은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당연히 법에 의한 간섭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잖아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자들의 자유관은 재미있게 잘 설명한 게 있어요. 충분한 법이 없다면, 법이 세세하게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약자는 강자의 자의, 지 마음대로 하는 거에 예속되는데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화주의자들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느냐? 법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비해서 약자다. 그래서 노동법을 통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공화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화주의자들은 볼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강자의 자유에 예속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자유다 라는 얘기죠. 공화주의라고 해서 법의 간섭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요. 예, 뒷얘기 되게 재밌어요. 간섭이 있지만 예속되지 않은 상태, 간섭은 받지만 예속되지 않은 상태가 예속되어 있지만 간섭이 없는 상태보다는 그래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데 자세히 들어봅시다. 법에는 법의 간섭을 받죠. 법에는 복종하지만 주인이 없는 자유시민. 내가 자유시민인데 법은 따라. 그러면 이거는 간섭은 있지만, 법의 간섭은 있지만 예속되어 있지는 않죠. 주인이 없으니까. 나는 자유시민이니까. 반대로 예속되어 있지만 간섭이 없는 상태.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서 간섭을 전혀 안 받는 인심 좋은 로마 귀족의 능력 있는 노예. 그러나 노예입니다. 이거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대개 아주 똑똑한 노예를 써서 돈도 벌고 자녀 교육도 시켰던 그 좋은 주인은 나중에 그 노예를 해방을 시켜주죠. 해방 노예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해방 노예는 해방 노예세를 내야 돼요. 해방 노예세는 해방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누가 내줍니까? 주인이 내줍니다. 대개 한 2, 30년 내가 이제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너무 잘했고 그다음에 내 애들도 잘 키우고 사업하는데 얘들 신부름 보내면 돈도 안 떼먹고 잘하고 너무너무 좋은 성실한 노예예요. 그럼 죽을 때 대개 유언으로 뭐랍니까? 저 친구는 해방시켜줘라. 그러면 아들이 그 노예를 상속받지 않고 해방 노예를 만듭니다. 해방 노예 날 때 그 세금은 나라에 바쳐야 돼요. 해방 노예세라고. 그는 주인이 냅니다. 그 해방 노예의 자녀는 로마 군단병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반란을 잘 안 일으키고 주인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어찌됐든 좋은 주인을 만났지만 간섭은 안 받죠. 그러나 자유는 없습니다. 공화정에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좋은 주인을 만나 간섭을 안 받는 노예가 좋을까요? 아니면 법에 복종하지만 주인이 없어 자유시민이긴 한데 생활이 어려워요. 어느 쪽을 택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그만큼 그래도 내 의사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공화주의자들도 이렇게 자유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따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공화주의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아까 얘기했죠.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는 거의 쌍둥이라고.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혹은 경제적 개인주의, 소유적 개인주의 이런 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나 혼자 사는 개인보다는 사적인 나의 개인, 인디비듀얼리즘 혹은 리버럴리즘보다는 퍼블리카니즘이 중요한 거.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덕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덕을 벌추스, 라틴어로 벌추스라고 그러죠. 그걸 갖춰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 나면 전쟁 안 나가고 싶은 건 자유주의죠. 개인적으로 전쟁하기 싫죠. 그런데 로마가 군단병을 만들어서
싸우면서 이기려고 그러면 다 맡은 바대로 갑옷 입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나와서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전열을 갖춰서 전쟁을 해야만 로마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레스 포퓰리,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덕을 더 강조했던 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발달을 했고요. 그 로마 공화정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거죠. 근데 성공을 했어요. 전쟁도 이겼어요. 카르타고도 무찌르고 지중해를 내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던데 나는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진 게 없어요. 내가 농사 짓고 있던 땅은 전쟁 갔다 왔더니 황폐화됐고, 귀족들은 그 땅에서 배당을 많이 받아갖고 식민지에다 땅 만들어가지고 밀농사를 많이 지어서 싸게 갖고 들어오니 밀농사 짓던 시칠리아에 있는 시민들은 다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 시끄러운 거죠.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란적 상황이 벌어졌던 이유는 부의 재분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에니 전쟁을 3번을 치르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해외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갈리아 지방에 카이사르가 가서 다 라인강까지 다 먹어갖고 많은 영토나 노예들을 잡아왔는데 내 삶은 나아진 게 없어. 쟤랑 나랑 같이 다 전쟁 들어가서 목숨 걸고 한 건 똑같은데 귀족만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당연히 들고 일어나죠. 그게 내란입니다. 로마의 1차 3도 정치, 2차 3도 정치를 거쳐서 원수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우구스투스가 원수가 될 때까지, 프린캡스가 될 때까지 그 긴 과정이 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빈부 갈등에 대한 이런 갈등 역사적으로 늘 있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뭐냐, 나눠 먹을 게 있어서 나눠 먹는 거 갖고 갈등하는 건 괜찮아요. 없어서 손가락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 관념에서 지금 자본가들, 지금 부유한 이 사회의 혜택을 받아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거냐,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해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왼쪽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쭉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다 나름 이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있는데 민주정은 권력의 크기로, 부의 크기로 측정되는 게 아니고요. 인민의 숫자, 시민의 득표수로 결정되는 겁니다. 다수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모든 그 구성체의 공동의 국민의 것이다라는 거죠. 레스푸블리카, 이게 이제 우리가 리파블릭의 어원입니다. 시오노나라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원래 제목이 무슨 하여튼 레스포플리라고 하는 로마인 이야기예요. 레스포플리의 이야기, 라틴은 뭔지 모르겠네. 그대로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은 대중들을 긁어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조 시대를 계속 우리가 몇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시민 그 백성들은 왕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연합의 개념이 아니라 종속의 개념으로 살았죠. 근데 적어도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공화정은 법의 이름으로. 로마가 인류 유산에 남긴 게 2가지잖아요. 하나 로마법, 2번 건축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다리, 터널 전부 로마 시대 때 만든 거예요. 아치교, 트러스트교 전부 로마 시대 때 만든 겁니다. 도로, 가도의 개념도 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지금 유럽의 도시의 모형 다 로마를 축소하냐 크게 하냐 그 모양입니다. 곧 그 근대 도시 설계도. 그래서 건축과 법률이 로마가 남긴 유산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법의 이름으로 정의된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결합된 연합입니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원수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공화정을 만들어 갔던 원로원 귀족들의 이득을 쉐어링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같이 모든 인민과 레스파퓰리와 나누겠다고 이 얘기했던 사람이 카이사르고, 카이사르는 그런 선동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종신 독재관이 되죠. 그래서 또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되죠. 다 그런 갈등의 연장입니다. 그 결과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이란 말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끝내고 난 다음에 3도 정치 끝나고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
누구죠? 폼페이우스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집트 원정 끝내고 로마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독재관의 지위를 원로원에 반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절의 공직은 맡지 않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달라 그래요. 대제사장의 권리는 내가 종신으로 갖겠다. 그 다음에 호민관 특권을 갖고 싶다. 아버지처럼 카이사르처럼 암살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호민관 특권은 달라. 그거 안 하겠습니까? 원로원에서 총독 다 임명하시고 정치 다 하세요. 저는 그냥 뭐로 남겠냐 그랬더니 프린캡스, 시민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원로원에서는 뭐 너무 고맙죠. 전쟁은 지가 다 하고 로마를 통일하고 이집트까지 먹고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먹고 시리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권한은 다시 원로원에게 레스푸블리카 세나투스에게 넘겨주겠다. SPQR의 이름으로. 그러니 원로원은 박수를 치죠. 근데 이 교활한 똑똑한 옥타비아누스는 한 가지 더 요구하죠. 그냥 그래도 내가 고생했는데 내 이름 앞에 붙일 수 있게 수식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요거 하나 붙여주면 고맙겠는데 그랬더니 뭐 실 것도 없는데 이름 하나 붙여주지. 자 그리고 하나 받아 챙겨보니 존엄하고 로마 시민의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로마의 모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종신으로 호민관 특권을 갖고 있고 그게 뭐예요? 합치면 황제죠.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권한을 다 획득을 해서 합법적으로 종신 독재관이 되는데 종신 독재관 딕타토를 안 씁니다. 자기는 그냥 프린캡스예요. 그래서 근대에서 와서 이제 로마의 황제를 번역할 때 황제라 그러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자기 공식적으로 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쓰는 말이 원수정이라고 프린캡스를 보면 1인자 원수정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공화정이 원수정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부의 재분배가 안 돼서 기득권인 원로원이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으니 원수정으로서 그 갖고 있던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던 어려운 경제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죠. 그게 아우구스트 한 일이에요. 그러니 로마가 평화로울 수밖에 부의 재분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법의 이름으로 정의된 동의와 이익의 공유입니다. 법의 동의, 이익의 공유. 이게 로마 공화정입니다. 그게 공화국입니다. 그게 근대 들어서 공화주의가 된 거예요. 이 공화주의를 하다 보니 왕이 무너졌고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자유주의가 생긴 거죠. 그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이익에 너무 복종하는 게 싫다. 내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사진 잘 붙여놨는데 프랑스 혁명 3대 축이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예요. 공화정은 정치 형태로 채택했을 뿐이죠. 자유를 먼저 앞세운 거예요. 왜? 시민들은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 자,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 때 미국의 4대 대통령이죠. 메디슨. 이 사람이 실제로 헌법을 초안한 사람입니다. 건국의 아버지가 20몇 명이 모여서 이제 몇 달 동안 대륙회의하고 회의를 하면서 법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법안을 초안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이 되죠. 첫 번째 워싱턴은 그냥 되죠. 그냥 추대. 두 번째 대통령이 누구죠? 존 아담스인가요? 그 사람은 연방주의자예요. 세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 네 번째가 메디슨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정치를 만드는데 이 사람의 공화정은 설계를 할 때 미국의 공화정은 직접 민주주의, 다이렉트 데모크라시와 대의민주주의. 여기서 대의민주주의가 나와요.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정, 리프레젠터티브 데모크라시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소수, 사회 구성원이 많지 않을 때는 순수한 직접 민주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이 한 5천 명, 1만 명이면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100만 명, 200만 명, 미국같이 넓은 땅에 뭐 수천만, 수억이 모이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정은 대의제를 통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공화정에서는 전체 시민이 선출된 소수의 시민들에게 정부의 운영권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죠. 그리고 시민의 수가 많아지고 국가 영토가 커질수록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공화정이 훨씬 더 기능성, 가능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메디슨은 요걸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볼 것 같으면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섞어놔서 그래요. 이런 공화정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 보면 헌법이 있고 헌법 전문이 있잖아요. 그 대목에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주의와 집단주의, 민주주의와 독재, 그다음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에 뭐 쭉 다 읽어보시고요. 뭐 얼마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여기 벌써 자유 나오죠. 민주 나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진짜 자유적인지,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민주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도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그럴 거예요. 누구나 다 민주는 팔고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지 자유란 말은 뺐어요.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자유 또 나오죠.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자유 또 나와요. 헌법 전문에만 제가 찾아보니까 자유가 3번 나와요. 길지 않은 문장이. 헌법 1조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 민주 나오죠. 헌법 4조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겨가면서까지 무력으로 통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글자가 들어 해석하면 그렇죠.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다수결로 결정하라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주적으로는 결정하고 있는데 자유는 사라지고 집단주의, 개딸과 윤어게인 세력이 이제 양당을 지배하고 있죠. 그게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과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헌법 12조부터 22조까지 11개 조항에 거기에 자유가 무려 10번 반복됩니다. 신체 구속에 불법적으로 법에 의하지 않고 신체가 구속되면 안 돼.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자유를 11가지 헌법 조문 12조부터 22조 사이에 자유가 10번 반복됩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자유주의에 맞게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회주의 쪽으로 매몰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각자마다 다른 거를 목축 놓고 싸울 게 아니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제가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정치를 갖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길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발 어디 가서 경제민주화 같은 그런 해괴망측한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경제적 정책을 정할 때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캐피탈리즘과 소셜리즘으로 나뉩니다. 거기에 경제는 민주가 개입될 게 없죠. 경제라는 게 뭡니까?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 재화의 생산을 통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의 문제가 경제잖아요. 경제에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경제 민주화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는
민주주의는 뭘 의미하느냐? 이 권력을 우리가 여러 5,300만이 모여 사는데 이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을 할 거냐를 투표로 정해서 다수결로 정하는 정치 권력의 주도 세력을 누구로 할 거냐를 정하는 방법론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누군가를 국회의원으로 뽑을 뿐이지 경제를 투표해서 정합니까? 어떻게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약간의 사회주의 하겠죠. 그죠? 그러면 말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자본주의 쪽에 치우친 경제 운영을 했는데 좀 사회주의적으로 옮기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거기에 민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 속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피를 흘려서 쟁취했던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 이름을 붙이면 다 옳은 것처럼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 이후에, 우리가 45년 해방 이후에 48년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독재, 민주주의에 하에서 벌어졌던 독재를 벗어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피를 흘렸냐고요. 그러니 민주주의는 우리는 목숨과 바꾼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민주주의를 다수의 행포로 쓸 수도 있고 민주란 이름으로 독재를 행할 수도 있어요. 현재 절대 권력을 가진 행정부와 절대 권력을 가진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사법부를 압박할 때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선출받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받은 권력 밑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헌법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은 상권이 분립되어 있고 사법부의 권한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사법부를 독립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취지가 뭐냐면 엘리트주의입니다. 대통령 선거로 뽑을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로 뽑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생각이 과격한 사람, 급한 사람,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못하더라도 선거로 당선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최종적으로 누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킬 거냐. 이 헌법 정신에 맞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국의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부류는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은 종신제입니다. 물론 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어야 되고 상원의 인준 청문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과정을 겪지만 인준이 되는 순간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종신으로 연방 대법관을 지냅니다. 왜? 미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사법부는 엘리트주의로 지켜지는 기본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상식을 갖고 약간의 역사적 관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책 한 권만 읽어도 아는 거를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논쟁을 합니다. 지금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대법원장은요 종신이에요. 우리는 대법관도 임기제고 대법원장도 임기제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알기로는 1년, 2년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걸 헌법 정신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퇴진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다. 뭐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현 오만한 권력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법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3년은 세 번의 3심은 기다려야 됩니다. 만일에 사법의 판단을 서둘러서 하고 1심에서 막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에 대해서는 절대로 더 이상 민주당이나 현 집권 대통령 세력 측에서 사법부를 뒤흔드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헌법의 기본 체제가 우리가 미국에서 받아온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면 사법부는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관 재임용 박정희 때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 평가는 08과2 정도로 봐요. 그러나 그분이 법관 임기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선례라고 봅니다. 저는 법관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임명이 되는 과정이 어려워야 되겠지만 임명되면 종신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 법 정신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기를 정하는 순간 문제가 많이 생기죠.
미국의 대통령이 8년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지명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만두지 않거나 사망자가 없으면 그냥 임기 8년 동안 대법원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일이 벌어져도 마지막에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도 하고 대통령 탄핵도 거기서 합니다. 최종 판결은. 맞나요? 네. 상원이 하고 상원에서 통과되고 연방 대법원에서 탄핵하지 않나? 그럴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기억이 오래돼서 애매한데 어찌됐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헌법에서 사법부는 원래 엘리트주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다 보시고 말끝마다 민주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좋은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언론 생각나는 것 중에 경제민주화인데요. 경제는 민주화의 시비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사회주의적으로 할 거냐 자본주의적으로 할 거냐 그 체제를 정하는 거죠. 그게 민주화를 갖다 붙이면 꼭 그게 사회주의로 가는 건데 민주주의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대해서 현혹되시면 생각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혼용되고 있는 단어를 큰 카테고리로 3개로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화주의만 따로 떼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화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공공의 것이라는 레스푸블레카에서 유래된 거고요. 로마의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집정관까지 했죠. 키케로. 네. 옥타비아누스가 죽일 거야 아마.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레스포퓰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화국의 뜻이다. 레스포퓰리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조직이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보다는 공화국이 훨씬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바치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쌓여서 그 위에 공화국이 올라앉아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대통령 국회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뽑을 거냐? 세습이나 군주제 아니죠. 민주주의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한 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앞세울 건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울 건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더 존중할 건지에 따라서 자유주의하고 집단주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자유를 헌법의 전문에서나 헌법의 조문에서 같은 말 10번, 20번을 반복할 만큼 자유가 앞서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를 앞세우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은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선택하는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집단주의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대놓고 자유주의를 허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 자유에 대해서는 별 시비거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운데 그려놓은 공화국을 버티는 대한민국의 공화국, 다수의 인민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대한민국의 한 축인 세 다리 중에 한 축인 경제 문제는 자본주의로 지금까지 우리가 커왔어요. 이 자본주의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모습에 많은 문제가 있음은 누구나 다 압니다. 돈 번 사람도 알고 재벌도 알고 거기서 벌지 못한 사람이나 노동자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피해의식도 있습니다. 사실이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된 정치적 주체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도 없고 그저 자기가 임기 한 번 더 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족이 아니면 챙긴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팔고 보수를 팔고 해왔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의식도 갖고 있고 부의 편중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 그래서 인기가 있으려면 당연히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그 경제를 꼭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주를 붙여서 민주파리를 해요. 그러니 냉정하지 못한 사람은 민주적인 제도니까 따라야 되지 않겠나? 경제는 민주가 없습니다. 경제는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만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경영자, 이사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고 책임져야 되는 경영자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로 더 성장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사회주의적으로 나눠 가지고 성장이 더 더뎌지거나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될지는 여러분들도 늘 고민하시고 선거 때마다 이 관점을 놓고 투표를 선택하지 않으면 저희 같은 60대 중반의 사람들이야 살아생전에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적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이나 손자 세대에 내려갈 것 같으면 이 경제가 지속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누가 고민해야 되느냐? 지금 10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서 그 10대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해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이 세 다리 중에 어느 하나가 썩지는 않을지 부러지진 않을지 걱정해 봐야 됩니다. 하예크가 한 얘기죠. 집단주의가 앞서서 민주주의를 흔들면 민주주의는 자살의 길을 택한다. 스스로 파괴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공화정과 왕정 복과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프랑스의 피가 흘렀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냉정해지지 않으면 국가 대한민국, 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함께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